제가 볼 때는. 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미국 경기가 중요한데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의 관세나 보호무역은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강하게 빠르게 진행될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굉장히 강해요. 미국과 유럽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교역이 줄게 되면 상대방 국가들의 교역도 줄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성장률의 저하가 또 일어나게 돼요. 글로벌이 다 침체가 조금씩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글로벌 자금은요, 성장이 있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앞으로 미국이나 다른 지역들의 성장이 정체가 된다면 일본은 대체 투자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수혜를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시사점입니다. 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는 저의 모습을 보고 고문당하는 것 같은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는 거를 숨길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든 만두 떡볶이 그리고 쿠커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3% 핫딜 가격으로 가져가시고요. 이분께 제일 죄송합니다. 글로벌 인터뷰 미지오은의 변정기 전무와 함께합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음식 냄새 폴폴 풍기면서 괜찮아요. 주지도 않고. 맛있게 드셨어요? 너무 맛있어. 제가 개인적으로 만두 떡볶이 좋아하거든요. 예. 분식이 제일 맛있죠. 예,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요 종로 쪽에 그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창화당. 예, 있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맛있습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이 대체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련한 이야기라고요. 예, 최근 특이하게 네. 오르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일본의 인플레이션, 네. 예, 물가 상승률, 네. 두 번째 금값. 금값. 예, 이 두 가지가 다 따로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금값도 일본의 인플레이션도 전부 다 인플레이션 관련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아직도 돈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이제 돈의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베노믹스 20년 30년 했는데도 사실은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안 올랐잖아요. 네. 근데 전 세계가 양적 완화 해버리니까 공중부양된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면 현금의 가치는 뚝뚝 떨어지죠. 그렇죠. 네. 이자를 받아봤자 실질 수익률이라고 하잖아요. 네.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으로 이것을 갖다가 좀 도피를 하자, 피난처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해지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에 대한 해지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중국은행이 뭐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 미국 국채를 팔고 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 국가나 아니면 어떤 기관들은 가치를 버리고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 가치, 투자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정치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왜냐하면 뭐 중국 정부가 아니면 인민이 산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갖다 원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 네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개인으로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되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씩 이 인플레이션이 촉발하게 만드는 다양한 영향들을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뭐 좋은 목소리 한번 읽어주실래요? 디플레이션. 네. 잃어버린 30년이잖아요. 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거 읽을까요? 예.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하면 떠오르는 나라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이 확 바뀌고 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높은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일본은 이제 인플레이션 국가로 완전히 바뀐 것인가? 고금리 인플레 국가 일본이 앞으로 미칠 영향이 중요하다. 예,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자, 일본의 니케이 225, 니케이 주가를 한번 보면은요. 네. 1989년도에 36,000 최고치를 찍은 다음에 2008년까지 5분의 1 토막났습니다. 네. 처참하죠. 우리나라 이랬으면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투자자들? 가만히 안 있죠? 5분의 1이에요, 딱. 네. 그렇지 않아요? 예. 이렇게 났어요. 이게 뭐 제가 만든 숫자가 아니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예, 이렇게 20년 만에 반면교사로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것을.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일본의 GDP 또한 역성장을 했어요. GDP가 역성장한다는 것은 이게 또 1, 2년 만에 한 번 역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1995년도 2007년도, 2015년도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뭐 거의 10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뚝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경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네. 예,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물가는 맨날 밑에 보시면 빨간색 CPI가 뭐 마이너스로 돌고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안 깎이면 다행인 거죠. 예, 이런 상태. 그래서 일본인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외국인들을 봐서 우리나라 와서 싸다고 쇼핑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20, 30년 전에 일본 물가는 비쌌어요. 호텔도 비쌌고 일본 제품도 한국보다 훨씬 비쌌다 그러는데 요새는 일본 가면은 우리나라 바깥보다 싸다고 했잖아요. 예. 환율 때문에도 예. 있고. 이제 이게 바뀔 수가 있다. 아, 이제 또 바뀐다. 예,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아, 자, 이게 일본을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런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심각했는데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현재 이것을 이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탈출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1996년도부터 이미 제로 금리를 단행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왼쪽 위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뭐 0.5%, 0.1% 계속해서 초저 금리를 썼잖아요. 이자가 없는 거예요. 이자를 없애버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016년 아베노믹스 들어서는 아예 그냥 그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은행들은 보관료를 내야 돼요. 오히려 이자를 받지 못하고. 예. 그리고 다음에 오른쪽 아예 채권도요. 채권 수익률을 갖다가 막아놨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그냥 0.25% 상한선을 넣었다가 이게 안 되니까 조금씩 늘려주긴 했는데 1% 최대 이걸 못 넘도록 굉장히 조율을 많이 했었죠. 예.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했어요. 미국도 유럽도 투입했지만 일본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투입했습니다. 어떻게 방식으로 투입했냐면 ETF 매수를 했어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회사채 매수해 줬죠. 회사채 매수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우리 링겔 맞잖아요. 이 피에다가 바로 꽂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을 직매입한 거잖아요. 현관에다가. 예. 그래서 주식을 직매입해 준 겁니다. 한국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지 않나요? 연기금이 이렇게 나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중앙은행이 사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중앙은행이 1년에 108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가 넘는 돈을 갖다가 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100조만 사도 아마 코스피 엄청 뜰걸요. 근데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또 안 좋은 면도 안 좋은 있을 것도 있죠. 그렇지만 거잖아요. 아까 보십시오. 5분의 1로 쪼그라들었으니까 네.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4년 동안 4천조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주식시장에 투입했다는 겁니다. 노력을 많이 사실은 한 거예요. 어떨 때 너무 침체가 되면 뭐 돌파구도 필요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쇼업도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상사 주식에 사실 워렌 버핏이 들어갔었잖아요. 최근에도 이런 많이 사고. 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요 투자자가 피겨가 들어가가지고 나 투자한다. 일본 오를 것이다. 이런 것을 갖다가 매체에서 많이 어떻게 활성화시켜 준 거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어떤 이런 돌파구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저는 찬성해요. 이렇게 큰 금액은 필요 없다고 쳐도 어느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한테도 투자자들도 오를 가능성이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른 데 쓰지 말고 이런 데 쓰자.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탈출을 했어요. 근데 탈출을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뻐해야 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왜냐면은, 뭐, 일단은 지금 디플레이션 탈출했어요. 경기는 호조로 지금 바뀌었어요. 네. 바뀌어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고요. 왼쪽은. 오른쪽은 2022년부터 2025년인데 왼쪽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그쵸. 증가율인데 오른쪽 보시면 이제 매월 2022년 6월부터 시작해서 매월 2% 이상의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물가 상승률이 매월 2% 이상을 달성을 했고 지난달이죠. 2025년 1월 물가는 무려 4%가 나왔습니다. 예, 4.1%가 나왔어요. 엄청 1%의 국가로 이제 전환한 겁니다. 일본은 이제 디플레이션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1.9% 예상하고 있잖아요. 물가. 예.
1.8%, 1.9%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2%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 후반 한국, 미국은 2% 중반에 뭐 2.4%에서 뭐 2.8% 이렇게 PCE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2%대. 일본은 4%. 일본이 가장 높아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일본의 이 물가는 최근 들어 가장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면 임금도 올려라 하면서 기업들 부양시켜서 계속 올려줬잖아요. 노조에서 4.5% 정도 제시했는데 5% 올려준 뭐 기업들도 있고요. 심지어 뭐 여러 가지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이렇게 뿌렸죠. 모든 방안을 이렇게 강구했으니까 안 올 수가 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상태에 왔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이렇게 반전을 했어요. 왼쪽하고 오른쪽 비교해 보시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반짝하긴 했지만 대체로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2022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꾸준하게 2%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근데 이게 식사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탈출을 하긴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일본은 이제 그 세계의 투자처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보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미국 경기가 중요한데 미국 경기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상과 달리 트럼프의 관세나 보호무역은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강하게 빠르게 진행될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굉장히 강해요. 미국과 유럽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편적 관세를 전 뭐 품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효용이 떨어지게 되죠. 그쵸. 효용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구매를 덜 해요. 예, 구매를 덜 하게 되면 소비도 더 줄어요. 그렇게 되면은 소비액이 줄면 경제 성장률도 줍니다. 네. 교역이 줄게 되면 상대방 국가들의 교역도 줄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성장률의 저하가 또 일어나게 돼요. 글로벌이 다 침체가 조금씩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 경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대체 투자처를 찾아야 돼요. 이미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퍼나 이런 게 너무 높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투자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이제 풍선을 갖다 한쪽을 잡으면 다른 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대체 투자처를 분명히 찾을 거예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문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성장을 구가하는 것도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있는데 얘는 코로나 이후에 미국과 일본에서 크게 양적 완화를 했었잖아요. 돈을 갖다 미국에서 엄청 많이 풀었기 때문에 부양책을 했으니까 주식시장도 사실 성장을 했고 기업들도 성장했고 그러니까 성장이 있으니까 세계의 자금들이 미국으로 쏠려가게 된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4% 5%의 높은 기준금리를 구가했었어도 이제 성장이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더 많이 오를 거야 하고 돈이 그쪽으로 캐피탈이 옮아가게 되는 겁니다. 글로벌 자금은요 성장이 있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앞으로 미국이나 다른 지역들의 성장이 정체가 된다면 일본은 대체 투자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일본의 인플레가 조금씩 가속화될 수가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공중부양된 이러한 경제는 좋은데 일본이 감당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부채가 많잖아요, 일본이. 근데 금리가 또 지금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본은 그러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자를 많이 줘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일단은 대체 투자처로 일본이 아마 각광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이러한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우리나라는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시사점입니다. 네. 예. 예. 인플레 그래서, 이제 예. 디플레 우려에서 인플레 우려로 바뀐 일본. 그러나 어쨌든 물가에 대한 부담은 있긴 하지만 네. 세계의 투자처가 되고 있는 일본. 사실 그동안 몇 년 사이에 일본 증시가 굉장히 좋았고 우리는 네. 이제 버크셔 서웨이 쪽에서의 투자 얘기 때문에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앞으로도 일본 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다고 해서 주시장에 미국 주시장이 조금 정체 하락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그냥 현금 보유를 워렌 버핏 같이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네. 저는 이제 워렌 버핏 시 이것을 갖다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은 대체 투자처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 주시장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확신이 조금은 없어서 이것을 갖다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렸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끝까지 현금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플레이션은 현금의 가치를 극도로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장기간에 걸쳐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금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자금이 회귀하고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자금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열악해요. 기관들이나 금융 저도 이제 이런 자산을 이제 매니지를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파생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선물한 해지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사실 공짜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포지션을 갖다 갖는 것들도 은행들이나 아니면 금융기관들은 그렇지만 개인들은 이것을 다 수수료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계약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열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자연적으로 투자나 이런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는 것, 안 하고 하는 것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전부 다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엔화 강세를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예, 엔화 강세. 그리고 이 엔화 강세는 달러와 원화와 결론지어서 관련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달러 강세가 제어가 될 거예요. 저번 때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환율 전쟁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환율 시제. 이제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 강세는 이제 1달러는 제어됐다. 어저께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1월 달에 제가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고 말한 가장 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좀 강하게도 얘기했어요. 절대 내리면 안 된다. 그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정치적인 어떻게 불안정도 있었고요.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가는 시기였고, 게다가 환율도 굉장히 높은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쵸. 그때 당시에 인하를 했으면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었을 텐데 최근에는 달러 인덱스도 106대로 내려왔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일본의 상황도 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그러한 관세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은 더 나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나은 선택이었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의 그런 선택은 개인적으로 평가하면 잘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N1 환율이 지금 900원 초반에서 작년 하반기 지금 955원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수입품 가격은 일본이나 아니면 여타 국가에서 오는 수입품 가격은 조금씩 비싸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에 대해서 좀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도 지금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김값이 지금 1년 사이 20%가 올랐다지 않습니까? 네. 예, 저 김 좋아하는데. 저도요. 네, 김은 안 하십니까 아침에? 김 했었어요. 예, 저희 완도김도 했었고 기억이 미음이라고 굉장히 또 예쁜 패키지에 김도 했었습니다. 김 할 때 알려드릴게요. 예, 수입품 가격이 많이 오른다. 수입품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거 뭐냐면 지금 1,300원대 이상의 환율이 지금 2년 이상, 거의 3년 이상, 3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0년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기 물가도 굉장히 끈끈하게 높아질 거다.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는 굉장히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물가는 우리가 그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물가 상승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많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세상이 될 거다. 앞으로 10년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많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일본은 사실은 회사 내에서도 사장과 사실 어떻게 보면 대리의 월급이 암묵적으로는 뭐 10배 이상 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내부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수만 배가 차이 나도 상관이 없는데 자본주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느 정도의 평등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공평해야 된다는 이런 거가 있는데 그럼 이것이 무너질 것인가?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는 아마 굉장히 그 향후 10년 변화하는 일본과 중국, 예. 이러한 문제를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이에요. 두 나라가 바뀌었어요. 네. 예.
두 나라가 바뀌었는데 두 나라의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그럼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달라져야겠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더 받아서 안 좋을까? 디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는 요새 확률보다 중국산 수입품 굉장히 싸잖아요. 반대로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압력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으로 수입품을 늘리겠죠. 기업체들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산 뭐 배터리나 아니면 수입품을 갖다 원재료를 넓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도래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모든 거는 확률하고 그다음에 가능성이 입각해야 되니까 통계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무역의 그런 경로도 조금 많이 바뀔 수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금값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것도 역시나 인플레이션이 주범이다라고 하셨는데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죠. 네, 국제 금 가격이 올해 들어서만 10번 이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입니다. 금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고 금 사재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 그럴까? 더 오를 테니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급등의 진짜 원인과 전망을 짚어보자. 네, 2월 달에 조금 이제 들어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가 저는 하반기에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지금은 한 번밖에 인하를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아마 경기가 착륙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두세 번은 인하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는 금값의 상승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올해 말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10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뭐냐면 중국을 제가 그 중국 얘기가 많이 나와서 금 얘기가 중국을 이미 2016년부터 이렇게 팔고 있었어요.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고는요. 2013년, 14년, 15년까지 최대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트럼프 일기 때 무역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정책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1조 2천억 달러 정도의 미국 국채 보유고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7,600억 달러까지 이렇게 줄어든 상태고 이건 뭐냐면 최대치에서 약 35% 이상 줄어든 수치는 맞아요. 국채 보유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그 금을 갖다가 다 샀다. 이런 것도 또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는데 두 개를 별개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본의 국채 보유고는 반면에 그래프에서 보시면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중국보다는 지금 그 많이 떨어진 상황은 아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최저치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1조 달러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요. 특히나 2022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약 2천억 달러 이상을 매도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 장기 국채의 수익률 상승을 갖다가 가져온 그런 하나의 이유기도 했고요. 제가 여기 최근 금값 지속의 원인을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지로 제가 압축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지정학적인 우려와 보호무역에 대한 투자 위험 고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의 선호 현상 때문에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니까 이제 정책이 불투명해졌잖아요.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주식과 부동산 등 위험 가치가 고평가돼 있어요, 지금.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뜻 왜냐하면 그리고 그런 자산을 투자하려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도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갖다가 선뜻 부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랬기 때문에 네 번째 보니까 좀 보수적인 투자안으로 인플레이션을 갖다 해지해야겠다. 현금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이걸 갖고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금의 비중은 이것은 뭐 여담으로 알고만 계세요.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을 갖다 상대적으로 적게 보유할 그 필요성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가 4% 중반대잖아요, 달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유하는데 상대적으로 중국 인민은행보다는 보유 비중은 적습니다. 이게 2022년 그 한국은행 그 발표 자료를 보면은 금 보유 비중이 전체 외환 보유고의 1.1%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 금을 하나도 사지 않았어요. 2023년이 마지막 매입이거든요. 근데 금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외환 보유고 지금 금의 비중이요. 제가 어저께 계산을 해보니까 2.6%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더블 이상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 금값이 올라서.
그러니까 금의 그 그램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안 샀어요. 2013년이 마지막 매입이었거든요. 네네. 사지는 않았는데 2022년도에 비해서 금의 비중이 늘어난 건 금값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워런 버핏의 연례 그 주주 서한 내용에도 앞으로 현금의 가치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가치를 결국에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버핏 옹께서는 미국 주식 그래서 나는 여전히 계속 매력적으로 보고 주식을 살 것이다라는 얘기를 주식을 했어. 흥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지금 뭐 그게 뭐 국가가 어떻게 될지는 선택을 하셔야겠지만 현금을 그냥 들고 있으면은 바보 되겠네요. 저는 뭐 개인적인 선호도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본다 우리나라 국장이 조금 더 코스피가 더 나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어떤 자산이든지 항상 좋은 자산과 항상 나쁜 자산은 없어요. 예, 그 내재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는 자산 나쁜 자산이고요. 반대면 좋은 자산입니다. 투자하기.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그러면은 일본 쪽에 있어서의 투자 좋고 미국 대비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굳이 대비하지 않아도 국내 투자를 더 너무 안 늘려나가나? 올랐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익이 안 나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 최근에 이렇게 그러면 디커플링이 미국과 되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버텨내는 증시 움직임은 타당한 이유가 있었군요. 그럼요.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항상 우리나라 증시도 동반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 앞으로는 그런 디커플링이 조금씩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현금을 어떻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하셨고 저희는 사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피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약간 애국주의 관점에서는 국정도 좀 잘 올랐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투자자 관점에서는요. 네.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제가 뭐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투자는 투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만약에 뭐 주식이든 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아니면 심지어 부동산이든 돈이 되면은 투자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그렇잖아요. 네. 도덕적인 관점에서 말고 돈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갖다 도덕적인 관점으로 나쁜 뭐 어떻게 보면 비도덕 법률적인 그 테두리 내에서만 한다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은 뭐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냉철하게 보는 게 맞다고 그쵸. 생각해요.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현재 트렌드를 본다면 현금 가치가 앞으로 굉장히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면에는 뭐냐면 지금 17세기에 스페인에 가격 혁명이 있었어요. 네. 코르테스가 금을 갖고 들어와서 유럽이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다 가난해졌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다 그게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세계가 겪은. 그렇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이 두 번째 가격 혁명이 저는 일어나고 있고 씨앗이 태동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 이제 뭐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옆에 있는 일본 그리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로 또 오게 된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현금을 그냥 같이 없어지는 현금을 들고 있기보다는 새로운 투자처를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미주오늘 변정규 전무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